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조금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이지만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교육 현장에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영재라는 명칭이 필요할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학생들을 영재라고 불러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인데 오늘의 주제로 갖고 온 이유가 있죠.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 대성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주셔요. 최근에 이제 이런 교육청이나 이런 교육부에서 근데 영재라는 용어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재 과연 그 용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재 교육이 과열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인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 10여 년 전이죠. 모든 학교에 단위학교 영재학급이 개설되어 있고 지역 영재, 대학교 부설 영재, 그리고 또 인천에는 영재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영재 교육 기관을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사교육이 주장되는 측면, 그리고 지나치게 경쟁하는 측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런 영재라는 용어가 필요한가? 라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메리랜드 주의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는 공립 학교들이 이제 2000년대 후반에 2008년 정도쯤에 이런 영재 용어에 대해서 불필요한지 혹은 필요 없다라는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첫 번째로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평균 이상의 뛰어난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가 영재로 뽑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갖게 된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이유는 그 혜성 쌤이 말한 것처럼 과도한 경쟁, 학생들 간의 이런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영재라는 용어가 필요 없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모든 학생들은 영재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참 저도 공감을 하는데 또 문화권이나 여러 가지 또 관점에서 영재를 다르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도 보면은 지능검사에서 상위 1% 이내에 든 학생들은 영재라고 불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100m 달리기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학생들, 영재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나라마다 또 다른 문화권에 좀 비교를 해보면 어느 나라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친구들도 영재라고 불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북을 잘 치는 학생들이 영재라고도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영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바라보는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이런 논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뛰어난 물리학자, 영재인가요? 아닌가요? 보통 영재라고 많이 하죠.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아주 뛰어난 창의적인 은행 강도, 영재라고 불립니까? 범죄자라고 불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시점에서 좀 영재라는 불리는 또 영재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영재를 좀 바라보는 또 관점, 어떤 보편적인 관점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 영재 선발에 이런 토대를 마련하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게 이런 스탠버그가 펜타고날 이론이라고 해서 영재 선발에 5가지 기준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5가지 기준이요. 예. 첫 번째 기준은 뭔가요? 그래서 우선은 쭉 5가지를 얘기하고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탁월성의 기준, 그리고 두 번째는 희소성의 기준, 세 번째는 생산성의 기준, 네 번째는 증명 가능성의 기준, 마지막에는 가치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탠버그의 이론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어떤 영재 이론에 대한 기준을 잡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탁월성의 기준은 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정리된 개념으로 설명을 좀 해주셔요. 우선은 탁월성의 기준에서는 그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그 영재 아이들이 개인차가 있다고는 해도 이런 변동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영재 교육에 의해서 모든 학생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그런 걸 지적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학습을 하면서 이런 개인적인 발전 패턴이 이제 변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 내적 그리고 개인 간 편차가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탁월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대성 선생님도 개인 내적으로 탁월성 경험해 보셨죠? 제가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못 외우셨어요. 굉장히 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반면에 중학교 1학년 때 선서를 하고 들어가셨잖아요. 물론 이게 학업 성적이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탁월성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개인 내적으로도 탁월성이 발휘되는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대성 선생님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탁월성이라는 게 아니 본인의 좀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 2학년 때는 그렇게 조금 학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웠었는데 근데 중학교 입학하는 시기에 어떤 일치월장한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개인 내적으로도 2학년 때랑 6학년 때 좀 차이가 있으셨어요? 우선은 제 개인적인 경험 말씀드리면 좀 학습에 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학습에 관심이 없었고, 그 다음에 약간 목표도 갖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교과서도 잘 안 갖고 다녔던 기억이 나고, 이제 6학년 때는 좀 철이 들었다고 할까요? 뭔가 좀 나도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그런 목표나 의지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탁월성의 개념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조금 이따 좀 서술하겠지만 희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내적으로도 어떤 탁월한 분야가 분명히 존재하고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이 갖고 있는 힘이 그런 탁월성들,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들을 키워준다라는 거죠. 개인 내적으로도 탁월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개인 간에도 저희가 개인별로 갖고 있는 재능과 그 재능이 발현되는 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상호작용의 이제 존재하는 것도 지식의 흐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탁월성이라는 기준은 영재라는 명칭이 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영재성의 개념에서 탁월성은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영재라는 어떤 보편적인 기준에 포함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한 거는 근데 똑같이 공부해도 뭔가 그 안에서 성취가 남다른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향상이 되는 정도가 다른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아마 탁월성의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탁월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번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있고, 어떤 텍스트 문자를 보면 굉장히 그 텍스트를 한 번에 기억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텍스트를 통해로 창작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 학생들이 갖고 있는 분야에서의 탁월성들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영재성의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건 그거는 공감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별로의 발전 패턴들이 틀린 거예요. 우리 대상 선생님이 2학년 때 구구단을 외우기 힘들었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수학경시대에 가서 우수한 상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은 발전 패턴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탁월성은 발전 패턴과 영역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희소성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영재성을 바라볼 때 모든 아이들한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몇몇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특히나 그 프림이라고 하는 학자 1987년도에 이 영재 아이들을 관찰했더니, IQ 검사를 했더니 그 영재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수와는 다른 약간 그 소수 학생들에서 발견되는 그런 면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소성이라는 거 보면 이제 저희가 분명히 인정할 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재 학생들 가운데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되는 희소성, 특별함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술 계통에서는 다른 학생들과 다른 양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창의성을 발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나 학교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다른 친구들하고 다른 그러니까 학교의 보통의 아이들한테 보기 힘든 특별함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을 위한 교육 어떻게 맞춤형 교육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근데 희소성의 기준을 보면서 이 영재 지도에 있어서 교사의 그런 판별 그리고 이런 관찰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끔은 이런 희소성이 괴짜나 부적응으로 오해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특징에 대해서는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판별을 하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감하는 게 뭐냐면 희소성을 저희가 뛰어남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은 특별함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것을 인식하는 교사나 친구들에 있어서는 뛰어남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좀 나와 다르다라고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학생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괴짜로 인식이 되기 쉽거든요. 근데 그 괴짜 학생들이 사실은 세상에 여러 가지 혁신들을 이루어 왔던 것도 저희가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일론 머스크 요즘 굉장히 많이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분인데 그분이 어렸을 때 그렇게 만화책을 좋아하셨다면서요. 그 오타쿠로도 유명하고 약간 서번트 중국인가요? 약간 그런 하나에 몰입을 하고 약간 자기 세계에 빠져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어린 나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 이제 초등학교 나이죠. 직접 코딩을 해서 게임을 만들고 그걸 또 팔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친구들한테는 뛰어나 보였다기보다는 다르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심한 왕따를 당했고 너무 많이 맞아갖고 큰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희소성을 가진 학생들 저희가 영재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기준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제 생산성의 이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영재라는 것이 이제 단순히 탁월하거나 뭐 희소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어떤 산출물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이제 조금 얘기하는 게 내가 창의성을 갖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끔씩 해봐요. 저희가 창의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새롭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한 번에 쏟아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요소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뭘까요? 유용함입니다. 저희가 여기 생산성에 대해서는 어떤 유용한 아이디어를 새로운 측면에서 표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희가 확산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창의성은 훈련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생산적 기준에서 다른 학생들과 다른 이제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있는 학생들 영재 교육을 필요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사항이 영재는 그 산출물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산출물도 있지만 잠재적 산출물도 영재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미 그 학습의 결과가 앞으로 향후에 더 큰 산출물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면 그것도 영재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대성 쌤한테 저번에 이제 저희가 토론을 하다가 이제 결론을 못 내린 건데 우리 대성 쌤은 그러셨잖아요. 모든 학생은 영재가 될 수 있다. 영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스탠버그는 이제 영재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증명 가능한가, 증명 가능성 기준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드너도 지능 검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아이들은 영재를 볼 수 없다라는 말도 했고, 근데 저는 학문적으로는 그리고 영재 학술적인 의미로는 근데 그런 학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만 근데 교직 철학으로서 내가 혹시 아까 잠재적 산출물을 발견하지 못할까봐 그리고 어린 학생들은 교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에 따라 그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라보는 관점은 최대한 잠재 산출물을 끌어낼 수 있도록 자꾸 찾으려고 얘도 영재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탠버그랑 우리 대성쌤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생산성도 봐야 되고 희소성도 봐야 되고 탁월성도 봐야 되고 또 증명 가능성도 봐야 되는데 우리 대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학생이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바라보는 교사나 학부모님이 인정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렇죠. 우선은 첫 번째로 교사의 영향이 크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교사가 놓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아이의 행동에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장난으로 우리 대성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너무 당황하시네요. 그러니까 증명 가능한가라는 것은 저희가 영재 선발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땡땡 학원, 영재원이나 영재학교에서의 어떤 평가 문항들을 기계식으로 연습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끊임없이 반복학습하고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영재는 증명 가능성에서 저는 맞지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영재로서 증명 가능한 건 무엇일까? 그러면 좀 우리가 영재 교육을 함에 있어서 선생님과 학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런 의미의 추천 제도가 있죠. 관찰 추천제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관찰 추천제 좀 설명을 해주죠. 여러 영재들의 그런 학습의 결과물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정의적 태도까지 교사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 1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영재의 잠재 능력 그런 것들까지 평가해서 앞으로 이렇게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재라는 것이 어떤 가치 판단,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재라는 것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영재라는 개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저희가 영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또 이거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아까 말했었죠. 뛰어나고 창의적인 은행 강도. 왜 영재가 될 수 없습니까? 네, 여기 아까 이제 이 기준에서 이제 가치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펜타고널 이론에서 이제 이런 가치의 기준을 뜻할 때 이런 훌륭하거나 이런 어느 정도의 이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하냐 여부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런 사회 공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영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제 히어로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악당들은 영재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빌런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사회적 가치 추구, 공공의 가치 추구, 인류의 가치를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익적인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소시오패스나 여러 천재적인 범죄자들은 저희가 영재로 볼 수 없다라는 거. 영재와 천재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런 면에서. 예. 그러면 제가 그러면 우리 대성 쌤한테 저희가 전통적인 영재 개념을 바라보는 이제 펜타고널 이론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한 학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학생을 영재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 대성 쌤이 생각해 주세요. 땡땡이의 베이더 창의성 점수가 좋았다. 그 점수는 학교에서 상위 20% 이내였다. 베이더 창의성 검사는 학생들의 40%에게서 영재 수행 능력을 예측했더니 정확했다. 학교는 베이더 창의성 검사가 영재성을 측정하는데 정확성을 보통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땡땡이는 4개의 개인 프로젝트를 제출했다. 학교는 개인 프로젝트가 영재성을 측정하는데 탁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땡땡이는 영재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창의성 점수가 좋다는 거는 창의성이 높았다는 것과 그리고 뭐 이런 상위 성적이 20% 이내를 든 걸로 봐서는 지능도 높았고 그리고 이런 사회성이나 동기 측면에서도
저는 이 아이는 어느 정도 영재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상위 몇 퍼센트를 영재로 볼 것인가에 이제 달린 문제이죠. 그러니까 어떤 계량적인 수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좀 유보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20% 이내의 학생, 그러니까 저희가 이 창의성의 측면에서 20% 이내잖아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 검사에만 의존했는데 저는 그 학생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과정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영재 프로젝트 수행이 필요하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대선생 같은 경우는 그럼 이 지금 베이더 창의성 검사로만 뽑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영재를? 그러니까 그 각각의 검사 도구는 가장 그 어떤 특정 측면에서는 탁월하게 그걸 선별을 하지만 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측정 도구로 사용하기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검사 도구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한 가지를 했을 경우에 뭐 아주 뭐 상위 뭐 3% 이런 게 아니라 좀 아까 말한 것처럼 20% 정도로 좀 어느 정도 좀 범위를 확장을 하고 거기에 교사가 이런 관찰이라든가 그런 성과를 좀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땡땡이를 영재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는 이제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6가지 이제 그 관점을 제시했는데 관점이 아니죠. 6가지의 이제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창의성 검사. 우리가 어떤 병을 진단하고 징후를 알아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거 창의성 검사는 하나의 도구다. 하나의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대부분의 창의성 검사들이 사실은 정확도가 100% 신뢰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재성 검사도 정말 우리 아이가 영재라는 것을 알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 창의성 검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복합적인 창의성 검사를 받아야겠다. 그리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그 학생이 수행하는 능력 그리고 산출물을 봐야 된다. 그 창의성을 평가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4P 이론이라고 하는데 프로세스를 보고 그리고 또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 발견이나 문제 해결 그런 산출물도 보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영재 검사들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문화에 치우쳐 있거나 혹은 주지교과나 어떤 수리에 좀 치우쳐 있다거나 그래서 이 영재 검사라는 게 어느 정도 객관적인 하나의 판별 도구로 쓰일 수는 있지만 그게 절대적이진 않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적으로 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스탠버그의 펜타고널 이론을 소개해드렸지만 그거에서는 사실은 커다란 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기준은 채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뭐 상위 몇 %를 영재로 볼 것인가, 생산성은 어떤 창의적 문제 해결 중에 어떤 과정으로 프로젝트로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재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오개념들, 신화적인 믿음이 존재한다라고 해요. 그것들을 좀 얘기해 보면서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을 그런 오해들을 좀 풀어가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유명한 학자들도 말했지만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대적으로 영재의 개념들이 바뀌어오고 있거든요. 영재성이란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비교적 동일한 특성이다. 맞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근데 그렇게 바라보기도 했는데 최근에 있어서는 영재성을 한 가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복합적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럼 그 두 번째 영재는 상위 3%에서 5%에 속하고 높은 IQ와 동일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 최근 연구에서 IQ가 낮아도 영재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지금 나왔고요. 이런 영재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이런 시대적 이런 장소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Q로만 볼 수 없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인구 대비 정해진 백분율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0.01%인지 1%인지 10%인지 그걸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만으로.
그럼 이거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셋째, 영재 선발을 위한 확실한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바라보기도 했는데 현재 이로서는 영재 선발에 있어서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방법은 없다. 그리고 그런 검사 결과는 없으며 다중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최근의 이론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넷째, 이제 2009년에 트래핑거가 말씀하신 겁니다. 창의성은 측정할 수 없다. 그래서 창의성은 다양한 방법으로는 측정이 가능하고 어떤 것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창의적인 거에 대한 어떤 측면에 대한 기술이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학자들의 과거에 이제 학자들의 의견들도 요즘에는 다 이렇게 정정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5번째, 영재를 가르치는 하나의 올바른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허즈버그와 데이비스가 2009년에 했던 말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론에서 바라보면 영재를 위한 교육 방법은 개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재 학생들은 각기 학습 스타일이 다르므로 이런 가르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6째, 영재 교육은 일반 교육에 덧붙여질 수 있다. 그래서 아담스의 2009년도 주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에 있어서는 일반 교육에 그냥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재 교육 자체가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재 학생들을 위한 영재 교육이 필요하다는 또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럼 7째, 말씀해 주시죠. 네. 영재 교육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영재들은 어차피 학습을 잘하기 때문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정정하실 겁니까? 그 영재 학생들도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학습을 받아야 된다라고 전 정정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수월성 교육, 보편 교육을 많이 얘기하는데 보편 교육은 모든 학생들을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은 인재로 성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과거 포도주의의 대량 생산을 똑같은 차를 만들어서 찍어내는 게 아니죠. 그럼 뭐냐? 학생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능력과 재능과 개성을 발현시켜줘야 되죠. 영재성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 학생의 인생에서 있었을 때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우리나라의 수많은 천재와 같은 영재들이 사실은 불행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영재라는 학생들도 저희가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정의하기도 해요. 그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얼마 전에 영재학과 대학원의 영재학과를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논쟁이 있었고, 아이고. 예, 그리고 영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어떻게 보면 영재에 대한 약간 잘못된 인식, 그리고 약간 이런 사교육에 의해서 조장된 그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좀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영재라는 개념을 바라보는 게 어떤 정치 이념이나 그렇던 예전의 부작용, 그리고 다양한 교육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이제 출발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영재라는 개념은 사실은 무작정 좋은 개념도 아니고 또 영재라는 것에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영재라는 개념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단 영재라는 개념은 시대 변화, 사회 변화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 또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방법으로서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죠. 영재 교육.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재라는 게 단순히 뭐 이렇게 대학 진학에 유리하거나 뭐 어떤 뛰어난 소수에 대한 특혜로 이렇게 영재 교육이 바라봐지는 것보다는 그 학생 잠재 능력을 최대한 키워주는, 그 학생도 모든 학생을 소중히 하는 교육의 한 일부분으로 이렇게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해 주시면서 정리해 주세요. 예. 영재라는 명칭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